자, 우리 이론을 한 지가 오래돼서요. 그 이론을 이제 촬영한 지가 꽤 돼서 이제 좀 바뀐 것들이 있어서요. 그 내용들을 조금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충 프린트 확인하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보충 프린트가 한번 또 올라갔었고 두 가지가 올라가 있었죠. 그것도 참고하시고 거기서 또 달라진 사항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보충 자료를 한 가지 더 올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되는데 그 보충 자료는 뭐 바뀐 내용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좀 더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내용을 이제 조금 더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볼 건 이제 여러분 프린트 1페이지 나와 있는요. 식품위생행정제도부터 볼 거예요. 그래서 식품위생행정제도, 그럼 먼저 대표적인 게 요즘에 하고 있는 게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라든지 자가품질검사관리, 그 다음에 식품회수제도, 그 다음에 제조물 책임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구분 정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부터 먼저 확인을 하도록 하면은요. 식품이력추적관리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위생법의 용어 정의에서요, 제일 먼저 나왔던 그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래서 식품 이력 추적 관리란 어떤 거냐면요. 식품을 제조, 가공 단계에서부터 판매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해서 그 식품의 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해서요, 원인을 규명하고자 할 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나라 위생법에 보면은요, 어떻게 죄송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등록 기준은 어떤지, 그 다음에 기록과 보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고해서 그 내용들을 밑에 있는 내용까지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가품질 검사 관리와 관련된 건데, 이건 이제 자가품질, 스스로 이제 품질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식품 등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는요,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항상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가품질 검사를 어떻게 시행하는지 이제 거기 여러분 보면은 31조에 나와 있는데, 그 식품 등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는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은 자가품질 위탁 시험 검사 기관들이 따로 있어요. 이제 그런 곳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그 뒤에 있는 31조의 2를 보시면은요, 자가품질 검사 의무의 면제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은 아직 해당이 되는지 않는데, 이제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시행이 되는 법률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행일이 2016년 8월 4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그 이후에 이제 또 시험을 보시거나 또 그런 상황이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고적으로 하나 더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이 면제되는 경우는 아직 시행은 되고 있지 않고요. 다음번부터, 그러니까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법령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자가품질 검사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더 추가하면은요, 이 자가품질 검사를 한 기록은요, 이 기록서는요, 2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그 밑에 있는 별표를 보면은요, 자가품질 검사를 할 때 그럼 뭘 기준으로 해서 적용 시점을 산정을 하냐면요, 제품 제조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식품회수제도라고 있죠. 여러분들이 뭐 회수제도 정도는 알고 계실 건데요. 이 회수제도는 식품 등이 식품위생상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자가 유통 중인 당해 식품들을 회수해서요,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가 바로 식품회수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회수하고 긴급 회수.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뭐 일반 회수를 하면 되는 거고요. 병원성 미생물이나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오염되었거나 인체 해를 주었거나 아니면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아니면 의심이 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긴급 회수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식품 제조물 책임법 요것도 있는데요. 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한 자에게 그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생명, 신체 손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무과실 책임에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법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한번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 법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이게 무슨 법이냐 아니면 무슨 제도냐 법이나 제도 어떤 법 내진 제도냐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행정과 관련된 제도 몇 가지 요 4가지 있으니까요. 그 4가지 제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영양표시와 관련된 게 나오죠. 2페이지에. 여러분 영양표시와 관련된 사항이 표시 대상 식품이요. 몇 가지가 늘었어요. 그 몇 가지 늘은 거 한번 보시면은요. 12, 13, 14가 늘었는데 12번 커피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13번에 장류가 생겼습니다. 14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앞에 해당하는 제조업이 아닌데 스스로 영양 표시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스스로 영양 표시를 하는 식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상 식품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커피하고 장류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태까지 11번까지 있었지만요. 그 뒤에 내용이 이제 추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행일은 올해 1월부터 시행은 됐는데 모든 애들이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되는 건 아니고요. 매출액에 따라서 지금 차등해서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영양표시 대상 식품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에서 조금 더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사항이 있죠. 그래서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사항도요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 이제 원산지 표시가 무조건 다 이 원산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에 여기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거기 제5조의 사망을 보면요. 사망 마지막이요. 사망 가장 마지막에 보면은요. 식품산업진흥법이라고 있는데요. 이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해서 원산지 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요. 원산지를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해서 원산지 인증을 표시하는 경우에는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씩 달라진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 정도 달라진 것들만 다시 한번 봐두시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벌칙과 관련해서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있었던 게 이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에 처해졌는데요. 그게 이제 7년이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이요. 약간씩 조금 변화가 있어요. 어떤 것들은 뭐 삭제된 것도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 벌칙과 관련된 내용들은 다시 한번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 벌칙과 관련된 것도 경기 쪽에서 이제 조금 나왔던 적이 있지 다른 쪽은 뭐 아직은 나온 적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방사선 조사 3페이지 방사선 조사와 관련해서 자, 이 방사선 조사와 관련해서 우리 책에 있는 수치하고 조금 달라진 것들이 있어서 좀 추가를 해놨는데요. 거기 보시면 식품별 조사 처리 기준이라고 나와 있죠. 그 항목들이 조금, 품목들이 조금 바뀌었고요. 품목들이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조사 목적이 좀 달라요. 그래서 옛날에는 살균, 살충이 보통 같이 있었는데 지금 그냥 다 살균. 그 다음에 품목들도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수치는 거의 비슷하다라 보시면 돼요. 큰 차이 없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식품에 사용할 적인 10kg 이하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도 다 10kg 이하로 조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앞조금 발화억제나 살충이라든지 속도 조절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요 1 이하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균이나 살균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10kg 이하 5에서 한 10 정도 사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적에 따라 조사하는 선량이 다르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발화억제 가장 낮은 선량을 조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라고 거기 이제 3페이지에 그 또 표 하나 넣어놨는데요. WHO나 FAO에서 방사선 조사 선량에 대한 식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놨는데요. 거기 보세요. 저선량 조사. 자, 저선량 우리가 보통 1kg 이하로 조사하는 걸 말하는 건데요. 발화억제, 살충이라든지 숙도의 지연의 목적으로 사용할 적에는 1kg 이하로 조사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선량을 요구하는 게 바로 발화억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선량 조사 1에서 10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이건 다 거의 뭐 살균의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선도 연장도 들어가서 선도 연장, 살균 이런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중선량. 고선량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요, 이건 거의 멸균이죠, 멸균. 그래서 멸균의 의미로 사용할 적에는
그 선량을 조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최근에 경기도에서 작년에 그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가장 낮은 선량으로 조사하는 거는 발화 억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걸 찾는 문제가 나온 적도 있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중독 파트로 넘어가면은요, 이제 조금 이제 뭐 달라진 게 식중독 지수의 수치가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나누는 건 똑같아요. 위험 단계, 경고 단계, 주의 단계, 관심 단계, 4단계로 구분되는 건 똑같은데 식중독 지수의 수치가 좀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가 35 미만이면 관심 단계고요. 35에서 70이면 주의, 그다음에 70에서 95면 경고, 95 이상이면 위험 단계다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전에 이것도 경기도에서 예전에 그 지수별로 이렇게 물어보는 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수의 내용이 조금 바뀌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사능 동위원소와 관련해서는 이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추가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을 집어넣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했던 내용이 방사능 물질과 관련해서 했던 내용이 식품과 관련된 물질은 식품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스트론튬 90, 세슘 137, 요오드 131이다. 이런 얘기만 계속했고 얘네가 어디 침해 부위가 어딘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런 것들 위주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그거 말고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해 놓을 수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요, 방사능 물질의 식품 오염 경로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바로 누구냐면 음료수죠, 음료수. 자, 음료수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누구냐면은 빗물이에요. 우리가 마시는 것들과 관련된 것들, 마시는 것들은 다 음료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빗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빗물을 특히 이제 방사능 피폭이 있었을 때 빗물은 되도록이면 음료수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빗물은 저장해 두게 되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방사능 물질은 점점점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돗물 같은 경우 이제 정수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요, 대다수 방광기가 짧은 애들은 사라지게 되겠지만, 제거가 되겠지만, 스트론튬 90은 좀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론튬 90처럼 오래 가는 애들, 잔류성이 이제 방광기가 긴 물질들은요, 제거가 되긴 하지만 일부 남아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농산물과 관련해서 한번 보세요. 스트론튬 90은요, 토양 중에 이제 얘가 낙하시 뿌리로부터 주로 흡수를 해요. 그래서 뿌리로부터 흡수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식물체 표면에서의 흡수는 좀 적은 편입니다. 대신 반대로 식물체 표면에서 잘 흡수되는 애가 있어요. 걔가 바로 누구냐면 세슘 137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구분하셔야죠. 스트론튬 90 같은 경우에는 뿌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세슘 137은 식품의 보통 표면을 통해서 흡수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흡수된 것은 식물체 내에서 이동이 활발해서요, 열매에 농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바로 세슘 137이에요. 그에 비해서 스트론튬 90은요, 뿌리를 통해 흡수가 되면은 체내에서 잘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수산물. 자, 수중에서 어패류나 해조류의 체표면을 통해서 직접 흡수되거나 아감이나 먹이를 통해서 이제 보통 섭취를 통해서 방사능 물질이 흡수가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이 어패류의 어디가 문제가 되느냐면은요, 내장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이 어패류의 내장 부분에 방사능 물질이 축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먹이를 통해서 섭취한다라고 했었죠. 그럼 이거는 이제 뭐에 대한 또 문제가 되느냐? 먹이 연쇄에 의한 축적 현상이 바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수산물은요, 식물체보다 오염도가 낮아요. 왠지 잔류성 강하고 방광기 길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방광기 길어요. 오래 가는 애들, 축적되는 애들, 이러면 왠지 수산물에서 더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수산물이 아니라 얘 같은 경우는 식물체에서도 오염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은이나 뭐 이런 애들, 수은같이 먹이 연쇄에 의한 축적 현상이 문제가 되는 물질들은요, 보통 이제 수상생물이 더 문제가 되는데요. 얘는 오히려 수산물보다는 식물체에서 더 높은 농도로 발견이 돼요. 죄송해요. 자, 그래서 수산물은 식물체보다 좀 오염도가 낮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염식품이 인체에 대한 작용을 보시면은요,
자, 동위원소가 위험을 결정하는 요소, 어떤 수로 위험할 수가 있느냐면요. 방사능이나 생물학적으로 반감기가 길수록 반감기가 긴 애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요오드 131보다는요. 스트론튬 90이나 세슘 137이 더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체기관의 감수성이 클수록 우리 감수성이 크다라는 건 그거에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는 소리니까요. 감수성이 클수록 위험한 거고요. 그 다음에 혈액 흡수율이 높을수록, 그 다음에 조직에 침착하는 정도가 클수록, 침착하는 정도가 크면 오랫동안 남아있기 때문에요. 침착하는 정도가 클수록 문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에너지의 세기에 따라서 위험도의 차이가 또 다르고요. 그 다음에 동위원소의 침착 장기의 기능에 따라서도 위험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체내 내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장애 정도를 보면은요. 그럼 침투력하고 장애 정도는 좀 달랐던 거죠. 방사선 물질 중에서요. 침투력이 강한 건 알파선보다는 베타선이, 베타선보다는 감마선이 침투력이 강했고요. 그 다음에 장애 정도는 우리 체내에 들어왔을 때 장애 정도를 비교하면 감마선보다는 베타선이, 베타선보다는 알파선이 장애 정도가 컸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의 인체에 대한 장애를 보게 되면은요, 오염된 식품의 경우 만성적인 장애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은 양을 보통 피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먹는 것을 통해 가지고 조금씩 모여서 이제 쌓여서 보통 문제를 일으키는 만성적 장애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요 장애들 한번 보세요. 탈모, 눈의 자극, 궤양의 암 변성이라든지 세포 분열이 억제된다든지, 그 다음에 세포 기능에 어떤 장애를 갖고 온다든지, 세포막 투각성의 변화가 온다든지, 생식불능, 백혈병, 염색체 파괴, 그 다음에 유전자 변형 같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양을 뭐 이렇게 들여와가지고 이제 우리 체내에 들어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는요, 계속적으로 먹음으로써 식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요, 축적 현상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만성적인 장애가 대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감염병으로 넘어가면은요, 법정 감염병의 분류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법정 감염병의 분류를 보시면요, 나머지는 다 그대로예요. 근데 이제 뭐가 좀 바뀌었냐면, 맨 마지막에 제4군에 있는 애 있죠. 그 제4군에 중동호흡기 증후군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 메르스죠. 메르스. 그래서 메르스가, 하나 더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이번에 빨리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원래부터 1군이나 2군에, 3군에, 4군에 있던 애들은 바뀌지 않았고요. 그래서 4군에 없던 19번에 메르스가 더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해외에서 유행을 했거나 우리나라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그런 국내 유입해서 발생한 이런 애들은 4군으로 합류를 하니까요. 작년에 이제 문제가 되었던 메르스가 4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 달라진 사항.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보면은요, 5페이지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간염이 나옵니다. 간염과 관련된 사항들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간염과 관련된 게 우리가 보통 이제 식품과 관련해서 경구 감염병에서 했던 게 바로 누구냐면은 A형 간염이죠. 그래서 식품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 그 다음에 식품을 통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A형 간염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는 A형 간염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C형 간염이 문제였죠. 자, 그럼 이제 A형 간염과 C형 간염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좀 한번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좀 집어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A형이라든지 B형이라든지 C형 간염인데요. 그 외에도 E형 간염도 있어요. 그래서 A형이나 E형 같은 경우 우리가 유행성 간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은 유행성 간염. 식품이나 물을 통해서 전파가 가능한 애. 식품이나 물을 통해서 이제 전파되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A형, E형 같은 애들. 자,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B형이나 C형은요, 혈청이에요. 그래서 혈청이라든지 체액 이런 걸 통해서 주로 전파되는 건 B형이나 C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봤어요. 발생 상황을 보니까요.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주로 어린 연령층에서 이제 급성 간염의 형태로 많이 나타나는데요. 보통은 대부분 가볍게 앓고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최근의 경향이 뭐냐면 우리나라 최근 경향은 최근에는 20, 30대에서 주로 많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보통 예방접종을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렸을 때 한번 걸렸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있어요. 항체가 있기 때문에 발생을 안 해요. 그래서 항체가 없는 보통 이제 요즘에는 최근에는 20, 30대에서 많이 발생을 하죠. 자, 그다음에 B형 간염이다라고 하면은요, 잠복기가 좀 길면서요, 증상이 좀 심합니다. 그리고 만성 간염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자, 그거보다 더 만성화 경향이 강한 게 바로 이제 작년에 문제가 됐던 C형 간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형 간염에 걸리면요, 만성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환자 중에 한 8, 90%는요, 10명 중에 8명 내지 9명은 만성 간염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감염 경로를 한번 봤어요. A형 감염 주로 이제 병원체가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요, 대변. 근데 그 대변 말고도 침이라든지 소변, 인후두 분비물 이런 데에도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치매도 있기 때문에 같이 밥을 먹었을 때, 그 다음에 술잔을 돌렸었을 때, 컵을 같이 사용을 했을 때, 이럴 때도 같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주로는 경구 감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극히 일부, 1% 정도, 아직 극히 일부가요, 혈액을 통해서 전파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로는 음식, 물, 그 다음에 같이 이런 수저라든지 컵 같은 걸 같이 사용했을 때, 이럴 때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B형 간염 하면은요, 환자 보균자 혈액, 침, 소변 등 체액에서 균이 많이 발견돼요. 그래서 혈액이라든지 침이나 이런 물질들에 의해서, 체액에 의해서 주로 전파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피부의 점막이나 상처, 키스를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주사기를 같이 사용했을 때, 또는 수혈을 통해서, 그다음에 친구나 칫솔 같은 것들을 같이 사용했을 때도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다양한 경로로 감염이 되죠. 그래서 체액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식품과는 전혀 관련이 없죠. 자, 그다음에 C형 간염도요, 식품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얘도 보통은 이제 주사기를 공동으로 사용했을 때라든지, 그다음에 수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파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작년에 C형 간염이 발생했던 것들 보면은요, 주사기라든지 이런 종류들을 같이 사용을 해서 문제가 됐어요. 재사용.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대표적인 증상이 뭐가 있는지 봐야 되는데요. A형이냐 B형이냐 C형이냐에 따라서 조금 뭐가 틀리냐, 잠복기가 틀린데, 여러분 A형, B형, C형 중에서도요, 가장 잠복기가 긴 거는 누구냐면 B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B형이요, 가장 잠복기가 길어요. 자, A형은 이제 A형이나 여러분 거기 보면 C형 같은 경우는 15일에서 얼마냐면 50일 정도밖에 안 걸리죠. 그래서 15일에서 50일이지만 B형 간염만 45에서 180일이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A형 같은 경우에는요, 근육통, 피로감 같은 전신 증상을 보이다가요, 이제 보통 한 달에서 2달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심하면 한 달까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한두 달 지나면요, 간 기능이 정상화됩니다. 그 다음에 특징은 뭐냐면, 소화는 배다수가 불연성 감염이거나 경증이에요. 그래서 연령이 어리게 되면은 이게 소화같이 나이가 어린 아이들에게서는요, 보통 불연성 감염이나 경증 정도의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정도지만요, 연령이 높아질수록요, 좀 증상이 심각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B형이나 C형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이거 기본적으로 황달, 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좀 만성으로 가는 경향이 크죠. 근데 B형보다 만성화 경향이 더 큰 건 누구냐면 C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도 나와 있지만 C형 감염자의 8, 90%가요, 만성 간염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수혈에 의한 감염도 C형에서도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수혈에 의한 감염의 경우 7, 80%가요, 무증상 감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다수가 무증상이고,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일부예요. 그리고 또 C형 감염 환자가 발생을 하는 경우, C형 간염 환자 중에 8, 90%는 만성 간염으로 진행이 되는 게 특징이다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감염이 이제 작년에 이제 문제가 좀 됐었으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A형 간염에다가 B형, C형을 같이 붙여가지고요, 세 가지를 비교를 한번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 번도 이거 비교하는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을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해썹과 관련된 거, 이제 마지막 이제 해썹과 관련된 것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해썹에 이름 바뀐 건 가르쳐 드렸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식품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해석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 이건 뭐 지난번에 다 가르쳐 드린 건데 그거 말고 좀 이제 다른 거 이제 달라진 것들을 좀 확인하고 넘어가는데요. 그럼 여러분 거기 한번 보세요. 해썹 지정과 행정 처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정이 아니라 이제 인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해썹을 인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인증과 관련된 신청을 보시면은요. 우리나라 법 제63조에 나와 있죠. 그래서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업소가 인증 신청을 할 경우에는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이죠. 그 밑에 34조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 34조에 보면은요,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 같은 곳이 바로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은 2항에 보시면요, 2항이 2번이에요. 2번.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업소의 인증, 그 다음에 인증증명 서류의 발급 및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 대한 기술 지원. 이거 다 누가 하냐면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요. 그래서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업소에 인증을 하는 곳이 바로 여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직접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약처가 그 일까지 하기에는 너무 일이 많기 때문에요. 그걸 다른 기관에 위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위탁받은 기관에서 대표적인 곳이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증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그 70조의 1에 보면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을 설립해서 여기서 어떤 일을 담당하는지가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썹을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있는데요. 이것도 읽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참고하시라고, 읽어두면 이게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별게 아닐 것 같은데 간혹 이런 애들이 보기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대할 수 있는 효과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썹관리 실식 상황 평가표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자, 그 선행요건 관리 평가라든지 해썹 관리 평가 이런 내용들이요, 약간씩 바뀌었어요. 그래서 수치 정도가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행요건 관리 평가에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냐면 85점 이상이 적합, 그래서 70에서 85점 미만은 보완, 그다음 70점 미만이면 부적합 이렇게 평가를 받고요. 그다음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정기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정기 평가에서 85점 이상은 수정 보완을, 85점 미만은 부적합 판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해썹관리평가에서는 거기 보시면은요, 해썹관리평가 200점 만점인데요, 그 적합 판정은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적합 판정은 170점 이상이면 적합이에요. 그 다음에 140에서 170점 미만이면은요, 보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40점 미만이면 부적합, 이게 조금 이제 수치가 달라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달라진 사항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처분과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오늘 나열했던 프린트 7페이지를 보시면 나오는데, 7페이지를 보시면은요, 거기 보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은요, 거의 바뀐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7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 요 부분이 있는데, 이쪽에 있는 이쪽 게 다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대다수가. 새롭게 만들어진 거. 그 다음에 이건 기존에 있던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건 다 뒤로 밀리고요. 앞에 이제 새롭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옛날에는 간단히 있던 걸 좀 길게 늘려서 되게 구체적으로 해서요. 어떨 때 인증이 취소고 시정 명령을 받는지를 거기에 표시해 두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어떨 때 인증이 취소가 되냐면요. 원재료, 부재료를 입고 시 공급업체로부터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서에 정한 검사 성적자를 받지도 않고 식품안전관리 기준원에서 정한 자체 검사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요, 아예 인증을 이제는 취소를 합니다. 되게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옛날에 이제 이런 없던 내용들을 더 이렇게 조금 보강을 해서요, 이럴 때는 인증을 취소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를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밑에 봐 보세요. 봐.
발을 보면은요, 조사평가, 우리 이제 정기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요, 선행요법 관리 분야에서 60% 미만을 받았다든지, 그 다음에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관리 분야에서요, 60% 미만인 경우에는 아예 인증이 취소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증이 취소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밑에 시정명령도 있잖아요. 어떨 땐 시정명령이 있냐면요. 85%에서 60% 사이일 때 있죠. 그때는 인증은 취소되지는 않고요. 시정명령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달라진 것들을 좀 눈으로 확인을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해석과 관련된 용어 정의에 관련된 건데요. 용어 정의도 거의 그 비슷한데 약간씩 이제 바뀐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전에는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그 다음에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각각 다른 곳에서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예전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약처에서 식품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축산물에 관련된 거는 이제 농수산식품부가 하다가 그게 이제 어디로 넘어왔냐면 식약처로 다 넘어오면서요. 고시 기준이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이 고시가 따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고시가 따로 있었는데 두 가지를 합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이 조금 달라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용어 정의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두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예전에 그냥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이거였지만 지금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의를 보면요. 식품 축산물의 원료관리, 제조, 가공, 조리, 소분, 유통, 판매 모든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식품 또는 축산물에 섞이거나 식품 또는 축산물이 오염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요. 각 가정의 유해 요소를 확인, 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용어 정리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축산물이 다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내용이 조금 더 구체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달라진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요. 어디가 달라졌는지를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식품만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걸 두 가지를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통합을 해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달라진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두시면 되죠. 그래서 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에 이제 그 앞에서 있던 그 보충 자료에 나왔던 내용들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달라진 내용들을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조금 더 추가를 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요. 모두 다 좋은 성과 얻으시길 바랄게요. 수고하셨습니다.